자, 반갑습니다. 2학년 동아시아사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현장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좀 수업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수업이 어렵고 외워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좀 어렵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모의고사와 수능을 동아시아를 봐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내용들을 넣었고,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최대한 찬찬히 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이전보다는 줄이게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우리가 풀면서 만나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따로 있어요, 뒤쪽에. 근데 벌써부터 어려워하면은 좀 곤란하다 싶기 때문에 제가 좀 안배를 해가면서, 그렇다고 내용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힘듭니다. 좀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9페이지부터 지역 국가의 성장,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국가들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나갔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 이동을 배울 때 중국 대륙의 인구 이동을 배웠습니다. 상당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5개의 이민족, 선비, 흉노, 갈, 저, 강, 이 5개의 이민족이 화북 지역을 침입해서 여기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꾸리면서 화북 지역을 장악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여기 5호 16국 시대에 16개 국가를 다 외우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있긴 하겠죠. 이 특정 분야만 좋아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역사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5호 16국의 16개 국가를 다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없고 저도 딱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튼 5호 16국의 이 깽판적인 상황을 누가 정리하냐? 바로 선비족의 국가인 북위가 통일을 합니다. 화북 지역을 통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북위에 대해서 북위가 실시한 정책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북위에 효문제가 실시한 한화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화 정책의 말뜻은 뭐냐? 간단하게 선비족을 한족화시키는 겁니다. 5호 16국들의 혼란기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화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합니다.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고 원래 살던 한족들이 있어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서로가 생활의 결이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볼 땐 나약한 것들, 농경민족이 유목을 볼 때는 저 근본도 없는 무식한 것들,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둘을 다 같은 국민으로 거느리고 있는, 다 백성으로 거느리고 있는 북위의 입장에서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싸우면 좋지가 않아요. 내부의 혼란만 생겨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위는 정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민족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문제가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효문제는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북위의 수도는
북방에 있는 평성이에요. 평성. 그 평성에 치욕할 때 그 평성. 북쪽입니다. 여기를 남쪽에 있는 러양으로 옮깁니다. 러양은 과거에 중국 왕조들이 수도로 많이 삼았던 전통적인 고장이에요. 여기로 옮기면서 선비족이 한족화하는 장소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남쪽에 있는 한족 정권들에 대한 공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한화 정책의 장소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족의 문화가 많이 있는 러양에서 살다 보면은 한족의 인구가 많은 러양에서 살다 보면은 선비족들도 자연스럽게 한족화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효문제가 어떻게 한화 정책을 실시했는가를 봅시다. 우선 49페이지 위에 칙령에도 있는데 효문제는 조정에서 왕과 관리들이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고 관리와 관리들이 대화를 할 때에 선비족의 언어가 아닌 한족의 언어를 쓸 것을 강제합니다. 자, 다음 사료가 되게 중요한 사료이고 실제로 네 종의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수능 특강에도 나오고 동시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효문제가 말하기를 이제 북방의 언어 선비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즉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온다면은 여기다가 가를 비운 다음에 가황제 혹은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막 이런 식이겠죠. 여튼 이렇게 효문제는 선비족의 언어를 금지시키고 한족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이 한화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족과 선비족의 피를 섞습니다. 즉 선비족에게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이제 피가 섞이면서 하나로 되는 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선비족들이 쓰는 성씨, 선비족은 성씨들이 딱 보는 순간 아 너 선비족이구나 바로 알아요. 막 성씨가 막 탁발씨, 탁발 모시기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입만은 선비족이구나 사이즈가 바로 나와요. 이거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면서 겉보기에는 누가 선비족인지 누가 한족인지 모르게 한화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효문제가 한화 정책을 왜 실시했는지 원인이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었냐, 바로 북위 내부에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선비족과 한족,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화 정책의 내용들, 첫 번째,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조정에서 한족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선비족이 쓰는 언어를 금지시킨다. 다음, 이제 한족과 선비족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마지막으로는 선비족이 쓰는 성씨를 한족으로 바꾼다. 요 한화 정책의 중요 내용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교과서에도 없고 수능 특강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북위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담았습니다. 한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변방에 나가 있는 선비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점점. 야, 우리가 선비족인데 한족이 되면은 야, 우리 민족은 그렇게 쓰레기인 거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계속 효문제가 러양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평성이나 북쪽에 있던 선비족들이 귀족들이 매우 불만이 많아요. 야, 우리를 완전 개무시하네? 이러면서 불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내분이 발생하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서위와 동위로 둘로 쪼개지면서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점은 몰라도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 어떠한 배경이었으며 어떤 정책이 있었는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쪽의 상황입니다. 자, 진나라가 흉노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 진나라의 왕족들이 탈출해서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난징 지역에 동진을 세우고 이 동진이 멸망한 이후에 이 강남 지역, 창장강 유역과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한족들이 세우는 왕조들이 계속 뒤를 잇습니다. 송, 제, 양, 진인데 얘네들의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강남 지역 쪽에 창장강 유역과 남쪽 지역에 한족의 국가들이 들어서 가지고 북쪽에는 북조가, 남쪽에는 남조가, 북조는 주로 이민족이, 주로 유목민족, 남쪽에는 주로 한족이, 이 북조와 남조가 대립해서 이른바 남북조 시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왕족들이 탈출할 때 왕족만 나갔냐? 아닙니다. 귀족들도 이주를 했고요. 기술자도 갔고 이민족들이 와서 깽판지를 치는 혼란한 화북 지역을 벗어나서 강남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즉 화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북위처럼 남쪽에 있는 정권들, 남조들도 자연스럽게 이 토착 세력과 이주 세력, 이 쫓겨 나온 한족들, 이사한 한족들과 토착 민족 사이에 융합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토착민들을 융합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이 남쪽에서 중요한, 이 남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이 발생하고 화북 지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화북 지역에 발전된 농사 기술들이 대거 강남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고 기술도 많아지면서 이 남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강남 개발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창장강 유역이 이때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중국의 생산량을 먹여 살린다 해도 좋을 정도로 창장강 유역의 농업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이건 다 북쪽에서 기술력이 전파되었고 노동력이 이주하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남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송나라, 나중에 원, 명, 청 마찬가지로 창장강이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항상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중국은 북쪽은 정치, 남쪽은 경제 이런 식으로 막 송나라 때부터 항상 이어왔어요. 나중에도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여튼 중요한 거, 남조 시대에 이 창장강 유역의 농업 생산량이 발달했다고요. 왜 발달했다고요? 바로 노동력이 풍부하게 내려왔고 농업 기술도 이제 전파가 되었다고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북위는 다음과 같이 쪼개집니다. 서위와 동위로 나뉘었고 다시 또 이게 북주와 북제로 나뉩니다. 혼란스럽죠? 딱히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북주를 계승했던 수나라가 이제 남쪽의 당시의 진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이제 전국을 통일합니다. 이 중국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5호 16국 위진 남북주의 그 기나긴 혼란기를 수나라가 깔끔하게 종결하는 겁니다. 수나라의 정책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일단 수나라는 사실 수랑 당나라는 매우 유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와 당은 매우 유사해요. 그도 그럴 게 수나라가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얘는 황제가 둘밖에 없어요. 얼마 안 돼서 훅 갔기 때문에 수랑 당은 매우 유사하고 당나라의 정치 형태가 수를 많이 본받은 게 있습니다. 자, 수나라 시기는 과거제가 실시돼서 이제 관리를 채용할 때 시험을 봐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려시대의 과거제가 들어오고 그 전에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세워요. 이걸 왜 세우냐? 이거 고구려 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물자가 필요한데 당시에 요 창장강 쪽에 물자와 생산력이 많았습니다. 그럼 창장강 이역에 발전된 경제력과 물자를 써야 되는데 육지로 나르자니 매우 번잡하고 배로 하자니 바다를 통하자니 힘들어요. 그래서 강 두 개를 뚫어가지고 황하부터 창장강을 연결하겠다는 구도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판 겁니다. 운하를 뚫어가지고 창장강의 물자를 여기까지 수송해서 여기에서 고구려를 원정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고구려를 원정을 하는데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 원정을 얼마만큼 배우는가 보였는데 이때 수문제와 수양제가 미친놈처럼 특히 수양제가 침입할 때 113만의 전투병력을 끌고 이게 정말 1차 대전 전까지 가장 많은 병사를 꼬라박은 전쟁이에요. 113만을 꼬라박았는데 결국 집니다. 거의 4번 동안 200만이 넘는 병사를 꼬라박아요. 이러고 나라가 안 망하면 신기한 겁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대운하를 파는 이것도 무리수예요. 창장강에서 황하를 뚫어버리는 이런 구도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노동력이 희생이 되었고 고구려 원정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내부에서 불만들이 많고 수많은 반란들이 발생해서 수나라는 고작 문제, 양제 2대만에 망하고 새롭게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수나라 중국을 통일했어요. 과거제 실시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배웁니다. 당나라의 정책이 사실상 수나라의 정책과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운하를 파고 고구려를 원정하면서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을 하면서 내부적인 불만이 올라오고 반란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일단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장안이고요. 일단 나중에 68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웠지만은 지금은 그냥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로 토지제도, 군사제도, 세금제도를 확립해가지고 나라가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나라가 초기에 잘 돌아가다가 이 북쪽의 위구르 그리고 서쪽의 티베트, 토번 얘들이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지방에 나가 있는 장군들이 힘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방의 장군들이 힘을 얻자 중앙에서는 지방 장군들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방 장군인 절도사들이 점점 성장해서 절도사가 점점 성장해서 중앙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가 자기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만들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아시면 좋은 거는 이때 유명한 반란들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있었고 둘 다 절도사입니다. 절도사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소의 난. 이거는 농민 반란인데 이거를 막지 못해요. 이거는 얼레몰래 막았는데 이거를 당나라가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각각의 국가를 형성하고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각 지방 장군들인 절도사가 세우는 5대 19 수많은 나라가 다시 들어서는 혼란기에 들어섭니다. 당나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수도 장안입니다. 장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 등의 토지, 군사, 세금 제도를 확립하면서 초반에는 나름대로 나라가 건강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북쪽의 위구르, 서쪽의 토번, 티베트 얘네들이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지방 장군들의 힘이 세지고 이들을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안사의 난 같은 반란이 발생합니다. 점점 통제가 되지 않고 지방의 절도사들은 결국 자기의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독자적인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50페이지에 한반도의 상황을 만나볼게요. 한국사랑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국사의 주제가 어떻게 배웠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삼국 간의 쟁탈전은 주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전성기로서 그 세력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삼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왕권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갔으면서 동시에 삼국만 싸운 게 아니고 삼국 밖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연결하는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 다음에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4세기에는 근초고왕으로 대표되는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의 백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조와 외 지도를 그려보자면은 자, 여기에 남조가 있고 근초고왕 때는 아직 5호 16국입니다. 예, 북쪽이. 그리고 여기에 백제가 있죠. 여기 외가 있고요. 백제는 전통적으로 일본과 매우 친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로 문화를 많이 전파를 했어요. 또한 남조랑도 끈끈한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백제의 무령 왕릉 예를 들면은 백제의 무령 왕릉은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조랑도 연결되면서 이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자,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으로 대표됩니다. 광개토대왕 시기는 아직 5호 16국이었고 여기 있던 후연이란 국가를 조업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기도 합니다. 장수왕 때는 5호 16국이 북위로
통일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전처럼 중국과 1대1로 맞짱을 뜨기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북위와 남조에게 동시에 외교 세전을 보내면서 중국과 두루두루 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공 책봉을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편 한반도에서는 이 고구려가 백제를 장악해서 압박해서 한강 유역을 손에 넣고 이제 신라를 자기의 영향력으로 넣으면서 만주 지역을 장악합니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으로 대표됩니다. 신라는 원래 위치상 중국과 무역이나 외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고구려에 묻어서 가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신라가 이제 백제의 통수를 후려 갈기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적인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조와 같이 직접 교류하기도 하고 이 남북조를 통일하는 수, 나중에 당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라 전성기 시기에 이 6세기에 동아시아의 외교 상황을 보면은 일단 신라는 누구랑 친하냐? 수, 당과 친해요. 왜 친하냐? 여기 있는 백제가 신라를 막 갈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과 수의 힘을 빌고자 했습니다. 또한 백제는 고구려와 직접적인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당과 싸우기 위해서 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돌궐과 연계를 합니다. 백제는 전통적으로 일본과 친해요. 즉 동아시아의 외교 상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이 백제가 멸망된 이후에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일본이 몇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병사를 파견했지만은 백강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제 일본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만은 당나라가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펼쳤고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긁어 모아가지고 당나라랑 싸워가지고 신라가 승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된 포인트는 일단 이런 흐름들, 이 외교 관계의 경우는 조공 책봉 무역 때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이런 6세기에 꼬여있는 외교 관계라던가 또는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는 백강전투, 또한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는 백강전투,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고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배우신 부분과 잘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야마토 정권의 형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마토 정권은 중국의 남조와 더불어서 특히 백제와 가야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가야와 백제, 특히 가야에서 토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과거의 조몬 시대의 토기나 야요이 시대의 토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에키 토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도웨인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일본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이 여기에서 문화를 꽃피우면서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야마토 정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7세기 중반에 일본의 왕은 전격적으로 다이카 개신을 단행합니다. 이걸 왜 하냐? 당시의 일본은 소가시라는
호족이 나라의 실권을 꽉 잡고 있어요. 이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소가시를 밀어버리고 이제 일본 왕은 당나라의 율령 체계를 도입해서 지방관도 파견하고 법을 만들면서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율령이나 불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중앙 집권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율령이 그래서 중앙 집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7세기 말에 이전에 외에서 일본으로 나라의 칭호를 바꾸고 천황이라는 칭호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당나라의 발전된 문물들을 수용하는 견당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 8세기 초에는 장안선을 붙다서 헤이조큐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의 나라예요, 나라. 지금 나라시. 지금의 나라 지역에다가 헤이조큐를 세우고 이 시대를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견당사라던가 견신라사 등의 사절단을 많이 파견하면서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8세기 말에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입니다. 헤이안쿄로 천도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이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외부로 보내는 견당사, 견신라사 이런 국제 교역을 완전히 중지합니다. 국제 교류를 완전히 중지하고 이제 일본이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지면서 이제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여튼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어서 발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일본에 건너온 도외인들입니다. 주로 백제와 가야의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토기 기술을 발달시켜서 스에키 토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스카 문화라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웁니다. 7세기 말에는 이제 소가시, 유력 집단이었던 소가시를 밀어내버리고 이제 일본 왕이 중앙 집권을 위해서 당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세기 말에는 일본 국호랑 일본이라는 이름과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사절단인 견당사를 파견해요. 그 8세기 초에는 헤이조쿄로 천도합니다. 헤이조쿄로 만들어서 장안성을 붙였습니다. 장안성의 구조를 본딴 헤이조쿄로 천도하고 이 시대를 나라시대라고 해요. 이 나라시대는 견당사, 견신라사 등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8세기 말에 헤이안쿄로 천도하는데 이 헤이안쿄의 이름을 따서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국제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일본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 문화를 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항상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거는 53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당나라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게요. 이게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수도입니다. 당나라의 수도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황성, 궁성 앞에 거대한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의 이름이 주작대로입니다. 이 장안성의 상징이 주작대로예요. 이거를 본따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에도 궁성 앞에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일본의 헤이조큐도 만들 때 장안성을 본따 가지고 앞에 마찬가지로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즉, 이 주작대로의 형태를 볼 때 발해와 일본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도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명도 제가 스스로가 볼 때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가 지난 현장 강의랑 온라인 수업을 합쳐가지고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의 성장 이 파트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